네, 오늘 12장 마음과 사고, 우리 그 동영상 음이망, 의식의 자리 같은 것들을 묻는 자리인데, 저희 오랜만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절은 마음들이 서로 그 동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11장에서는 그 뇌에 뭐, 뭐 층이 작용하는 뭐 기호에 대해서 논했는데, 12장에서는 이런 앞서 말한 신경층이나 뭐 거시적 소기관층이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호 단위에서의 층위를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호는 이 A라는 뇌와 B라는 뇌 간의 그 이 기호가 같이 그 동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동형성이라 함은 이 기호 목록 그리고 점화 패턴 이 동형성을 가지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절 시작할 때는 그 함수적 동형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저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 각 객체바다의 뇌에서의 완전한 함수적인 동영성은 그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가장 단편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가지려면 뭐 인생사 아니면 기억까지 다 가져야 되는데 이는 가장 가깝고 유전적으로도 가까운 우리 일년성 쌍둥이들조차 이런 류의 동영상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쌍둥이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내가 5분 전에 쓴 글, 그리고 5년 전에 쓴 글을 보더라도 왜 글을 이렇게 썼지? 라고 느낄 정도로 내 자신에서도 이런 동영상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15세기의 프랑스와 비용이라는 사람의 시를 보면은 누군가는 언어도 다르고 시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데 누군가는 그리고 번역된 어체도 다를 수가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보고 이거 내 이야기다 라는 것처럼 깊은 공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적 소프트웨어 동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완전한 동형성은 뭐 사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적으로의 동형성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부분적으로 기호 목록이나 아니면 점화 패턴 같은 것들이 유사하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의미방들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우측 상단을 보면은 그 음이망에 대한 대략적인 예시로 그려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 단위로 본다면은 이런 음이망을 그리는 게 뭐 나름의 그 음이망 그 노드를 그리고 이 노드 간의 연결망을 그리는 게 뭐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그 가치 이런 앞서 말한 이런 그 기호, 층위로 넘어온다면은 이런 의미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그 각 요소들마다의 의존성이 너무 복잡해서 이런 걸로 그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뉴런은 그 활성화, 뭐 키고 켜지고 꺼짐 이라는 걸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노드들이 모여서 기호들로 넘어가면은 이런 활성화라는 문법으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뉴런, 여러 노드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기호인지라 이런 걸로 또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동영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어, 이런 거미줄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만약에 그 같은 종의 그 거미가 그 거미줄을 이렇게 치는데 이게 같은 종의 거미가 만들어냈다는 걸 어떻게 알지? 라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국수적으로 하나는 대국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국수적으로는 어, 여기에 연결되는 이 선들의 수, 뭐 패턴, 아니면 이런 뭐 실의 굵기라든가 이런 국소적인 것을 보는 반면 좀 대국적으로 봤을 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거는 이런 스타일의 거미줄은 이 종의 거미가 지은 거야 라는 그 판단을 하는 게 좀 이 관점에 더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국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대국적으로 보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어느 쪽으로 봐야지 이 의미방 비교에 유용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버이키의 번역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른 산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굳이 제버이키의 시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어, 이 안에 왜 일상 산문 같은 경우는 뭐 단어 대 단어의 대응이 뭐 그럭저럭 용이하다, 그럭저럭 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시로 넘어오면은 많은 말들의 의미를 직접 전달하기보다 인접 기호들을 뭐 점화하는 방식으로 이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 적, 그,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제보이키의 번역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언어에서 가까이 묶여 있는 기호들이 다른 언어에서는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슬리티라는 단어를 봤을 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슬라이미, 뭐 슬리터, 슬리플레이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 프랑스어군으로 넘어오면 아니면 이걸 좀더 라틴어의 어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거 너무 지적이고 격식을 차린 단어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어, 뭐 독일어로도 번역을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에 따라서 이런 결의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대응하기도 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어는 과거형과 현재형으로도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영어의 과거형을 프랑스어의 과거형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은 뭔가 신선함에 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다. 그래서 프랑스어 쪽에서는 뭐 현재형으로 그 번역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월 번역 같은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앞서서 뭐 투모로우 같은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원제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였나? 그런 것이었을 텐데 한국인들은 내일 모레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렇게 급박하게 느끼지 않을 것 같다. 당장 내일로 바꾸자. 라고 투모로우를 바꾸거나 아니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서 뭐 Here looking at you kid 라는 말을 당신은 눈동자의 건배 라는 식으로 그 나라 문화권에 맞춰서 그 원래 뜻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지만 오히려 더 잘 통하는 그런 류의 예시도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정확한 1대1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게 마냥 절망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위치에서 어떤 번역에서는 좀 어순을 바꿔서 뭐 도치를 시켜서 라는 식으로 그 의미를 더 살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AUS라는 사고 실험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 동영성을 좀 직관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실험이라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 근데 미국 국기를 주어주고 이제부터 당신이 뭐 미국 국기만 있고 뭐 도로나 산맥만 대략적으로 그려져 있는 곳에서 당신이 여행할 지도를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 대신 다른 곳에서 정보를 알 수 없고 너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채워라. 라는 태스크를 받았을 때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뭐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았던 곳들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반면 점점 내가 살았던 곳에 멀어지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곳으로 떨어질수록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여기는 이런 거겠지 라는 식으로 채우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결과물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미국, 그러니까 USA가 아니라 AUS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지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외부 현실이라는 공통 기준점에 달한 곳, 뭐 관심 지역, 이런 곳이, 이런 것들은
기존의 USA와 일치할 수도 있는데 상상으로 매운 영역은 개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실험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반전이라고 올 것은 사실 그 큰 것은 통하고 작은 것은 어긋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림 잘 그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만든 이 지도대로 우리가 마법같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 지도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세요. 라고 지도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기존의 USA 지도를 준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여행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 부분적으로는 틀리는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큰 것, 뭐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모든 사람들의 ASU에 다 있을 법한 곳들은 우리가 뭐 그새 고속도로나 큰 혼란 없이 다닐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곳들은 이 현지인들한테 물어봐도 이 사람들도 내가 말하는 뭐 마을이나 아니 도로를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이게 두 사람 사이의 의미방의 그 어긋남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인데 어 근데 왜 그럴까라는 답은 다음 절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AUS와 USA를 닮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흥미롭게도 2에서 3절 앞선 절에서 깔아둔 뭐 대국, 소국 이런 그 이분법을 이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대국적 성질과 뭐 소국적 그 국소적 접근이 아니라 중심성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그 여기서는 뉴욕이나 뭐 피프스 에비뉴 그리고 타임스퀘어 같은 곳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국수적으로도 일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몬테나 뭐 아니면 뭐 몬테나 같은 뭐 작은 마을, 아니 켄터키에 있는 작은 마을들은 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같은 ASU 안에 뭐 어디든 국소적으로 국소까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음, 국소냐 대국이냐 뭐 어디가 일치가 아니라 이 진짜 기준인 중심성, 어, 이 도시가 경제, 소통, 교통면에서 핵심적일수록 양쪽 ASU에 반드시 등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심성이 강한 것들을 기준으로 누구의 AS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도, 야,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어디에 있을 것 같냐? 라는 식으로 그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 복무할 때 배웠던 건데 제가 관측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위험하니 우회를 해라 라는 것들을 지시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서로 그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뭐 상황도 다르다 보니까 가장 공통적으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지적을 하나 기준으로 잡고 그 무전을 하는 뭐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 뭐, 뭐, 1시 방향, 아, 음, 뭐, 노란색 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2시 방향, 혹은 뭐, 3시 방향에 뭐가 딱딱딱 있다. 라는 식으로 그 전파를 했었던 그런 소통 방법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다면, 중심성은 왜 모두에게 공유되느냐? 에 대한 것은 외부 현실의 강제라고 합니다. 모든 AUS가 뭐 동서, 뭐 해안, 뭐 미시시피 강, 뭐 로키 산맥 등을 공유하는 것은 빈 지도의 뭐 자연 지형이 동일하게 외부에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같은 세상에 살고 뭐 같은 중력, 같은 하늘, 같은 죽음을 경험하므로 어떤 부류의 기후와 점화 경로는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도록 그 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음, 이 자리에서 그 호프스타터가 뭐 결정의 프레임은 뭐 지능, 이것은 뭐 불변의 핵이다. 그리고 여기에 장식물이 우리가 더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뭐 불변핵, 앞서 말한 뭐 하늘, 뭐 그 중력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뭐 개인의 경험들이 쌓여져서 만드는 이 장식물들이 뭐 나라는 고유한 그 구현체가 구현체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막 그 15세기 전에 15세기의 사람이 쓴 시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변핵, 어떤 불변하는 가치에 내 개인적인 장식물이 쌓이긴 하지만 그 큰 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동형성을 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로도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는 뭐 시대를 초월한 뭐 도덕심, 뭐 측은지심 같은 것들을 같이 썼는데 우리 그 뭐 시대가 바뀌더라도 애가 우물에 가고 있으면은 뭐 말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공유를 하니까요. 불변의 핵이 뭐지? 뭐예요? 지능이라는 게 불변의 핵하고 뭐 장식물? 이 합쳐진 거라고요? 아, 지능이? 이게 그 총괄해서 지능이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인데, 그 불변의 핵이라는 약간 그 문화적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이라면 뭐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불변의 핵이라고 뒀을 때, 뭐 개인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서 뭐 내 지식이나 지능이나 이런 게 쌓여서 그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불변의 핵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 동영성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른데, 왜 유사한 걸 느끼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불변의 핵이란 게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음, 저는 이야기를 어찌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관습 문화를 불면의 핵이라 하고 그 관습을 벗어나는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네네. 식으로 했거든요. 적절한 이름 모르겠지만. 음, 관습과 문화. 예. 네. 음, 그래서 이 장식물하고 불변의 핵이 그 같이 합쳐졌을 때 이게 그 지능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입혀지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아무튼, 이걸 아까 밥 먹을 때 얘기했던 걸로 비유를 한다면, 저기 불변의 핵은 인간이면은 공유하는 사고, 음, 그래서 저게 세계를 형성한다, 저게. 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아, 뭐 기독교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라는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이건 음. 불변의 핵인 거지. 창시자는 예수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근데 문화? 개인이 갖고 있는 지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인류가 공통적으로 구축해 놓은 불변의 핵, 어떤 그 세계, 여기에다가 자기만의 경험이나 자기만의 머릿속의 심상, 뇌 속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장식물들인데, 이걸 합친 게 자기 세상이라는. 음. 음, 아, 그렇죠. 그 세계와 세상 구분이 되죠, 그렇게? 예. 네. 세계라는 거는 내 바깥에 존재하는 건데, 사실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죠. 내가 학습하고 경험하고 살면서 다른 세계와 접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세계에 나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음, 그 미국을 가면 미국이라는 세계에 또 들어가 보는 거고. 그리고 걔들이랑 소통하려면 미국이라는 사람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변의 핵에 내가 동화를 해야, 나도 불변의 핵을 같이 공유를 해야 걔들이랑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예요, 그거는. 근데 나는, 그리고 이제 미국인은 또 미국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같이 공유하는 불변의 핵이 있고, 중심에.
그리고 개인마다 갖고 있는 경험이나 느낌, 뭐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장식물처럼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게 합쳐서 한 개인 개인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음. 음. 근데 우리는 그걸 개인이 갖고 있는 저 장식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불변의 핵 부분은 이미 그건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책에도 있고 역사나 뭐 우리한테 이미 알려져 있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외화돼서 바깥에 드러나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불변의 핵인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게 불변의 핵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장신물의 어떤 크기가 클수록 지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겠죠. 합의 음,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네. 두 개의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어, 어, 그러니까 겨- 그 크기는 그 예를 들어서 문화가 오래고 역사가 오랜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이 네, 갖고 있는 불변의 핵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뭐 우리도 역사가 있으니까는 역사적으로는 길지만은 이게 인터랙션이 적잖아. 땅도 좁고 인구도 네, 적으니까 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 그 한국인 5천만이 공유하는 거는 불변의 핵이 중국 거에 비하면은 작겠죠. 음, 양적인 측면에서. 네, 근데 네.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사람이 장식물이 더 많은지 한국 사람이 더 많은지 그건 알 수가 없지. 그건 개인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뭐 여행도 많이 했느냐에 따라 그거는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음, 예.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절대 양이 아닌 거죠. 이게 상대적인 양, 상대적인, 네, 그러네요. 상대적인 양. 네, 네. 어, 네, 그래서 네, 이걸 딱 보니까 저 불변의 핵은 세 개를 구성하고 장식물과 불변의 핵을 합친 게 한 사람의 세상을 형성한다. 세상. 네. 음.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막 불변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코어를 이루는 뭐 문화 같은 것들 이야기하다 보니 그 언어와 문화가 뭐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짓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그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외국어를 그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첫 번째로는 뭐 이 사람이 단어를 얼마나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가, 얼마나 이 문장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가 같은 걸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원어민이 이야기를 할 때, 뭐 get 대신 fetch, 뭐 very 대신 quote 같은 것들을 뭐 쓰게 될 때, 그리고 우리도 좀 습관적으로 그 영문을 쓸 때, 의미만 그 통하게 되는 이런 번역체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창함의 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그 적절한 단어들을 완전히 다 외워서 유창하게 한다면 그건 진짜로 유창하게 하는 거냐? 라는 걸 물었을 때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문화적 연상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만약 히브리어를 비유를 들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할 때 결국 이 옛날 경전인 이 성경을 통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히브리어가 이 과거 성경의 뭐 구절이나 함의를 계속해서 끌어다 오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적인 요소도 잘 알아야지 이 사람이 이 언어가 유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 사진이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 우리 정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들은 쉽게 알지만 그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응되는 단어를 잘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번역을 할 때 좀 이거 어떤 단어를 써야 하지? 라는 걸로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아, 이 사람은 단어도 그렇고, 이 단어가 오기까지 이 문화적 맥락이 이해한다. 한국말 유창하다. 라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느냐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건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어권 사람한테 체어 의지하는 그냥 체어인데, 그 프랑스인들은 이게 어, 뭐 흔들 의자, 뭐 아니면 그냥 의자라는 식으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사는 사람과 뭐 도시에서 사는 사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트럭이면 다 트럭인데 좀 더 시골에서 그걸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뭐 픽업 트럭이고 이건 정말 화물 같은 걸 쓰는 트럭이야 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은 어 우리 우리나라는 뭐 가랑비, 뭐 소나기, 여우비, 뭐 장대비, 비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런 걸 세세하게 나누지 않는 문화권의 사람은 비면 비지 장대비가 어디 있고 소나기가 어디 있고 여우비가 어디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같은 세계에 살더라도 이런 문화권,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를 그 결정하는 사피어 워프 주장 같은 것도 뭐 맞을 수가 있지만 좀 더 문화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조직이나 국가의 언어의 세밀화된 디렉토리 구조, 세밀화된 디렉토리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음, 그걸 얼마나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느냐가 그 조직의 어떤 그 지식 수준하고 되게 연결되어 음, 있는 음. 것 같다. 그게 아까 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네. 결국 불변의 핵을 코어를 갖고 있는 그 조직이 거기에다가 개인의 역량까지 플러스하면 그 조직이 이제 매우 지능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지식을 논할 때 그 덩어리져 있는 걸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는가. 예, 이게 지식의 어떤 척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이걸 뭉뚱그려서 말할 때는 이제 뭔가 이게 통합의 개념이 있지만 사실 지능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세밀하게 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쓴다는 거는 그만큼 그 문화가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가 그렇게 하면서 생기잖아요. 계속 분화하면서 생기니까 이게 풍부하면 할수록 또 기본적인 불변의 핵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그런 건 타고난 어떤 그 조직의 혜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 호프스테터는 지금 여기 문장을 쓴 걸 보면 언어와 문화를 구분져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음,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거는, 음, 그, 그러니까 의미소, 그 단어 네, 뜻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걸 번역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의미가 뭐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네, 그러면 거기서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네, 예.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인류 고고학이나 뭐 문화 역사학, 뭐 사회학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금 견해는 문화적 요소가 언어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 사고방식이 다르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언어를 단순히 뭐 한국말, 영어 이런 식으로
그 의사소통 수단으로만 보면은 에, 별로 언어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예, 그쵸. 근데 이미 언어라는 것의 그 보캐블러리, 의미소들은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어 언어 단어라는 게 생기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경남이가 예를 든 것처럼 정이라는 단어가 그게 이미 이게 뭐 영어로다 번역하면은 게 뭐 이모션이라고 할지 아니면 마인드라고 할지 그 헷갈리죠. 이제 번역할 때는. 그러면 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과 그럼 이제 동양문화권은 쓰지. 중국 사람도 그 단어를 쓰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쓰고 일본 사람도 쓰고 그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이게 문화가 이미 단어에 이렇게 그 배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정이란 단어를 언어에서 공부를 하면은 사고방식이 다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언어라는 단어와 문화라는 단어를 이걸 별개로 보면 지금 호프스테더가 지금 책에 써놓은 말이 맞고 만약에 그냥 일반 사회학이나 언어학, 심리학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문화가 이미 상당히 언어에 녹아 있다라고 보면은 그 말은 좀, 안 맞는 거죠. 예. 예. 저는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사고방식에. 예, 전 후자인데 문화가 이미 언어에 많이 반영돼 있다. 이게 녹아들어 그러니까 있다.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 음, 근데 여기 지금 문장을 쓴 걸 보면은 호프스테터는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음, 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언어와 문화를 왜 구분하지?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나누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확실히 이 동형성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좀 동의는 안 되네요. 저 괜히 복잡해만지고. 음, 네. 네. 그,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까지 저까지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던 것 같은데 그 여기 8절서부터는 좀 더 이런 의식의 흐름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호프스테터도 그 앞선 그 ASU의 비율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이 지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그 여행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이 하나의 기후고 이 길에서 길까지 도시에서 도시까지 가는 이 길들이 좀 점화의 과정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게 뭐 돌, 집, 차 같은 기호뿐만 아니라 뭐 게이카노, 뭐 ASU, 회문, 뭐 이런 것들이 뭐 덩어리져서 덩어리지 이런 정교한 개념들까지 포함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머리 아프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 그 이 ASU라는 지도에서 뭐 자주 다니는 경로들이 뭐 새로운 도시가 되거나 좀 이 A에서 B까지 가는 길 자체가 되게 기괴하게 흘러도 뭐 여행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됐지라는 식으로 점심 메뉴 정하는데 뭐 처음에 오늘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근데 점심 뭐 먹지? 라는 식으로 그냥 그 바라 목표하는 점까지 가면 뭐 어떤 식으로 발화돼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이 뇌라는 게 되게 무차별적인 체계가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앞서 운전한다라는 한 동작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 기어, 뭐, 클러치, 엑셀, 거울, 뭐, 시동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묶여서 운전한다라는 것들이 되는데, 어,
앞에서 그 뭐 코끼리 동물원 어린 시절 짜장면 같은 황당한 경우가 된다면은 이게 너무 무차별적인 그 시스템인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지식과 신념 그리고 휘발되어도 상관없는 꿈과 환상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8절이 새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래서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마다 이 두 가지가 아까 우리 지능을 형성한다 그랬잖아. 네, 그 핵심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핵심 개념과 그 장식 이게 결합돼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가 형성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USA가 있죠. 근데 내가 미국을 다녀서 생긴 나의 미국이란 그 지도가 어, 머릿속에 있다고. 그게 음, 이제 ASU야. 예, 나의 ASU야. 나만의 미국 지도가 내 머릿속에 있다고. 이게 그 USA 지도하고 얼마나 그 일치하는가는 내가 미국을 많이 이해하고 많이 여행하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으면은 그게 거의 같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미국과 내가 생각하는 미국이. 근데 내가 그냥 뭐 나이라 포커나 LA, UCLA 몇 군데만 가보고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ASU는 USA 지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자기 AS를 갖고 얘기한다고. 그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오류를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범한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청킹이라는 게 여러 개의 개념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청크가 덩어리가 생기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개념이 아, 여러 번 책을 읽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갈고 닦으면 그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같아질 텐데 그냥 슈퍼피셜하게 이게 피상적으로 내가 한 개념을 갖다가 그냥 막연히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ASU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 그 개념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 만약에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대화가 잘 안 돼. 네, 그렇죠. 각자 자기 말만 하기. 자기만의 그 세상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그 단어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달라. 음, 그거를 TV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가끔 관찰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 생각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음, 개념 정립을 계속 알고 닦으면서 세련시켜 나가야 내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계속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AS를 가지고 미국을 설명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음, USA 지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갔다 온 경험 몇 가지를 갖고 그리고 거기서 뭐 여행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 또는 뭐 자기가 만난 몇몇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미국을 다 그린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 이 우리 저기 뭐야 이게 동형성 지금 이게 뇌를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는 이게 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음의 정적 구조, 마음의 정적 구조에서 의식의 흐름으로 거쳐가는 도시들이 순차적으로 점화되는 기호들. 음, 이게 이제 그 여정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음. 근데 이게 그 각자의 스토리라 이게 뭐 잘 다시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 같은 음, 얘기인데 음, 이게 각자의 그 어떤 USA를 바라보는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
있다. 지금 여기는 그 각자의 것이 있다에 대한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제 맞추어가는 과정이 이제 그러면 이 청크화라고 하는 건 청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원래의 어떤 그 도시의 모습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새로운 도시로 계속 청킹 되면서 이렇게 음, 쪼개지는 음. 그런 의미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 청킹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그 공통된 동형성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서로 논의를 통해서 맞추든 책을 통해서 맞추든 그런 음,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든지, 뭐 책을 많이 읽든지, 실제 네. 여행을 많이 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네. 각자 갖고 있는 청크들을 계속 공통점을 찾아서 세련시켜 나가는 거지. 그러다 아, 보면 이제 USA 지도에 의해서 미국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은 미국인과 대화를 해도 전혀 엉뚱한 얘기를 안 하겠죠. 음. 근데 이런 우리 실수, 뇌도 그렇다는 거지. 우리 뇌도 그러니까 뇌 안에서 형성되는 그 청크라는 것이 그렇게 다른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청크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지식 덩어리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되게 겸손하게 만드는 얘기네요.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자꾸 보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해보고 그 네. 개념들을 계속 세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연을 해야 그게 코어에 가까운 개념들로 내 머리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고 원서도 봐야겠는데요. 그 원서라는 표현이 아니 그 영어 말고요. 그 사람이 쓴 음, 네. 원전을 잘 봐야겠네요. 맞아. 그래서 책도 그 해설서만 보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그 원전을 읽어봐야 그게 하다못해 번역한 중요하고. 거라도 예. 그래야 그 저자의 그 핵심 코어에 내가 가까이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 코어에 다가가는 행위,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뒤에 얘기가 나오나? 코어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행위들을 뭐 일컫는 말이 있나요? 아까 어, 여기 컨택트란 영화 그 써놨던데 네. 이게, 거기에 사피어 월프 가설 그게 그 영화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외계인들도 그들만이 갖고 있는 청크가 있다고.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상이 있는 거지. 예.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걔들은 살고 있거든. 음, 그래서 걔들이랑 의사소통이 되려면 몇 개 단어를 뭐 이렇게 제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네. 음, 어, 그래야 어, 이 청크가 비슷해지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청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청크가 지금 내용이 많이 다른데 그거를 같게 만드는 그 소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돼야지. 그래서 그 여자 과학자가 그 역할을 하잖아.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의사소통이 되면서 사실 별 문제 아니었던 거를 괜히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가 아무 문제 없이 외계인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 영화가. 네. 음, 이게 앞서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렸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주관적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그 청킹, 그러니까 덩어리화 짓는 게 약간 그 좀 부분적인 동형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 뒤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 것 같아요. 네.
계속 우리는 청킹을, 이걸 청킹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저 상위 개념을 계속 묶어서 메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묶어가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개념이네요. 그런 네. 행위네. 그래서 한국어로 봤을 때 그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뭐 어떤 식이지? 라고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는데 그냥 청킹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그 이해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관념을 만드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저는 근데 이 이해를 하게 청킹이 되더라고요. 그 LLM 그 학습 데이터 할 때 많이 쓰는 네. 단어예요. 아, 예, 그 LLM에게 데이터를 학습할 때 네. 그거를 뭐 코퍼스라고도 하고 그 코퍼스를 만드는 어떤 행위 그걸 음. 청킹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최소의 어떤 의미의 단위를 이렇게 네. 쪼개내는 거 계속. 네.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킹이. 음, 이게 결국은 LLM의 품질을 정하는 게 얘예요, 청킹. 아, 어떻게 의미를 보느냐. 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단어여서 한번 근데 지금 여기서도 결국은 각자가 보는 어떤 관점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청킹해내는, 그래서 그걸 구분해내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고지능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지식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청크 단위가 작아요. 아, 그쵸. 세밀하게 나누어서 청크를 만드는 거야. 근데 대충 얘기하는 사람들, 시장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일반인들의 청크 단위는 되게 커요. 그러니까 모호하지, 개념이. 우아하죠. 예. 음, 그러니까 청크 단위가 크면 사실은 컴퓨터 프로세싱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그치. 큰 덩어리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세밀하게 쪼개서 디테일하게 다 청구 단위를 잘게 쪼개가지고 처리를 하려면은 컴퓨팅 파워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지. 음, 그러니까 LLM의 성능이 좋으려면 청구 단위를 잘게 쪼개서 그 안에 그 초크의 단위가 작게 형성된 것들이 전체 양이 많은 LLM이 좋은 거죠. 예, 그쵸. 그게 음, 결국 뭐냐면 의미가 잘 부여돼 있어야지. 그리고 요게 그렇지. 우리 정확하게. 언어에서 쓸 때 우리는 그 구절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 의미의 단위거든요. 최소 의미의 단위. 그게 잘 돼 있어야지 앞에 구절이 나왔을 때 뒤에 구절이 뭐가 올지가 이제 요 청크 단위로 아, 딱 붙는 거예요. 청크 단위로. 음. 그러니까 이 청크를 잘 구분해 놔야지 뒤에 이 앞과 뒤가 연결되는 의미가 연결되는 그 문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챗GPT를 쓰다 보면은 작년 때 쓰는 단어하고 예, 올해 내가 질문했을 때 똑같은 질문했을 때 나오는 단어의 수준이 달라요. 예, 되게 디테일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지금. 그렇죠. 그게 청크가 되게 디테일하게 넣기 응, 시작하는 잘게 거예요. 쪼개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음, 되게 중요합니다. LLM에서. 그러면 지난 장에 나왔던 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인스턴스 그것도 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네. 네네. 그렇죠. 다 연결돼 있는 거네. 연결돼 있는 거죠. 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범주화도 얼마나 몇 단계까지 더 쪼개서 나가느냐. 그냥 음, 대충 큰 덩어리에서 음, 이렇게 범주화를, 이게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그 범주화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 사고의 수준이 다르죠, 사람마다. 예, 음. 그냥 큰 카테고리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또 자세하게 그 밑에 단위까지 쏙쏙쏙 이렇게 계속 쪼개 나가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단위까지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분석 능력이잖아. 예, 우리 똑똑한 사람들 보면 틀이 그냥 혼자 다 그리잖아요. 막 그래서 뭐 거의 세밀한 것까지 다 표현하면서 딱 그려내는 사람들 우린 되게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구분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한 잠재적 그리고 터무니없는 경로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뇌는 그 자체로 어떤 경로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점화 방식도 뭐 다 받아들인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계에 보이더라도 좀 상황만 주어지면은 이 생각이라는 게 촉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결국 어떤 것이 좀 더 적절한 경로이냐라는 걸 묻는다면은 뇌는 어,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 어떤 경로가 가장 저항을 덜 받느냐라는 것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돌아가는 길 아니면 뭐 비포장도로 같은 것들이 저항이 크고 가장 가깝게 가는 길 그리고 잘 포장된 도로 같은 것들이 뭐 저항이 가장 적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함의를 한다면은 그 왜 그래서 막 믿음, 매일 다닐 정도로 안정적인 도로 같은 것들 지식이라고 하고, 뭐 자주 다니지만 뭐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길들을 뭐 신념이라고 하고, 뭐 특별한 상황에만 다니는 거뭐 잠재 경로, 뭐 기괴한 뭐 우회로 같은 것들은 뭐 환상이나 꿈 같은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신뢰도에 따라서 사고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좀 넓게 봤을 때 예를 들어 다음 어, 이런 식으로 개가 공중에서 시가를 피고 있다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터무니없이 들릴 수가 있지만 이걸 잘게 쪼개보면은 하나하나 나름 맞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 하늘 있고, 뭐 시가 있고, 뭐 거꾸로라는 방향이 있고, 뭐 개라는 객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멀쩡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극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되지만 이 좀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될 수 있다. 좀 우리 생각에 저항이 많이 생긴다. 같은 류의 예시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 뭐 환상도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의 합성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개념이. 네, 그 사고는 경로다. 네. 사고는 경로인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적절하냐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다시 가봐요. 앞에 화면. 네. 거기 재밌는 게 더 숨어 있네. 지식은 아, 매일 다니는 안정도로 신뢰할 수 있다. 네, 음, 이게 이제 코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지식은. 이건 누구에게나 이거는 공통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게 지식이라고 하고, 신념은 자주 다니지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 동의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념은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음, 이게 이게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신념은 오히려 지식보다도 지식은 계속 공부하면서 바뀔 수 있지만, 신념은, 어, 바뀌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아요? 근데 이거 단골 손님 같아요. 그 단골 있잖아요. 맛집 단골. 내가 맛집 단골인데 음, 그 맨날 그것만 먹다가 어느 날 뭔가 그 문제가 생겼죠. 문을 닫았어. 그럼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신념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 아, 정도의 신념인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이 아래 이 지식의 두 종류라고 이야기한 게 살짝 지식하고 신념, 이 부분 부연 설명 같은 건데, 이런 좀 선언적인, 그러니까 뭐, 뭐, 수도는 서울이다, 것처럼, 뭐, A는 B다라는 것들이 좀 더 지식에 가깝고, 이런 뭐 방법, 뭐 절차 같은 것들을 좀 신념의 포지션으로 두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기서 보면은 기괴한 우회로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맨날 다니는 길만 가는 사람은 맨날 네, 그거고, 맨날 안전한 길만 가는 사람들은 뭐 안전제일주의고, 네, 잠재 경로 저런 거 다니는 사람은 저건 이제 비밀 통로고, 네.
환상과 꿈이 기괴한 우애로 다닌 사람이 이게 바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어, 공상가네요. 호기심에 호기심의 엉뚱한 길 한번 가보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창의성을 발현할 확률이 되게 높죠. 높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LLM도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음,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얘 왜 이랬지? 뭐 이러면서. 이 아주 지식과 신념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거부감이 팍 들었어. 아, 맞아요. 저기 하버드에 있는 그 신경과학자들이 한 뭐 열 몇 명인가가 모여가지고 학술 대회를 열었거든. 며칠 동안 토론을 벌인 거야. 신념과 지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 아,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되게 거기 뜻깊은 주제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 신념을 unupdated된 knowledge. 음, 어, 그러니까 한 네.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면은 belief야 영어로는 belief. 네.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종교의 위협성을 이제 거기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 신념을 안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게 이제 신념으로 굳어지는 거지. 음, 근데 우리가 유용한 지식을 쌓으려면 지식을 신념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책의 음, 결론은. 그렇죠. 이게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옳게 써먹으려면 끊임없이 그걸 수정해 나가야 된다. 산출물, 업데이트를 해야지 네. 그게 유용한 지식이 된다. 교수님, 그게 진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게 그 제 결론이에요. 이게 교수님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개발자들 개발할 때 많이 발생해요. 그 개발자들이 자기가 소스 코드를 생성하잖아요. 근데 신념이 강한 애들은 자기 소스 코드를 공격받았을 때 매우 불쾌해요. 음, 어, 그게 이제 야, 너 왜 이렇게 짜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엄청 불쾌해. 근데 그 개발 소스 코드를 그냥 공동의 산출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음,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산출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적들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게 능력자가 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고. 예.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 에고가 왜냐면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스 코드에 에고가 투영된 거예요. 아, 그 애를 공격하는 건 곧 나를 공격하는 거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성 개념이 있는 거야.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자기만의 그 이데아를 형성해 놓은 거야, 이미. 그렇죠. 그걸 깨야 돼요. 에고리스하게. 아주. 결국 불안정성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공부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 코딩 방식이 그게 최상의 답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 예, 그런 그렇죠. 건 사실 없거든.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더 개선된 코드 방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예. 그래야 발전이 있지. 좋은 코드가 그거 나오죠. 최선의 답이야라고 고정을 시켜버려서 신념화 시키면 발전이 없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거 되게 공동자가 올 때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에고리스한 코드를 해라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 그 에고가 문제더라고, 에고. 아, 좋은 거 쓰면 되는데, 그냥.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괜찮을까요? 네. 네. 격노란 표현이 아주 좋네요. 나도 격노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다음 장에서는 그 소설 번역에 따라서 좀 스타일이 달라진다 것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첫 문장이 이 S 뭐 페르크라는 어떤 그 지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때 문학이나 아니면 도스토옙스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스탈린그라드 쪽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스플레이스 이게 그 홈프스테터가 처음 이 죄악을 봤을 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 이거 그 제대로 번역된 거 맞아? 아, 러시아 사람들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좀 학자적인 정확성, 그러니까 실제 지역의 이름을 최대한 담으려고 그 정확성을 위해서 이렇게 담으려고 했는데 느낌이 진짜 주소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해석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번째 거는, 이거는 무슨 영국 지명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럴 거면 차라리 디킨스의 그 소설을 보지, 왜 이걸 봐? 라는 류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다음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그, 왜 뒤에 뭐 보로시 스프를 마셨다 같은 그 문장이 있는데, 어, 영미권 사람들은 이 러시아 음식인 그 보르시가 뭔지 모를 텐데, 그래. 모두가 알 수 있는 캠벨 스프라고 이름을 바꿔야겠다. 라고 쓴다면은, 여기 누가 봐도 러시아인데 왜 캠벨 스프를 먹는 거지? 라는 식으로의 이런 미묘한 것들이 계속 생긴대요. 이런 단어들을. 뭐, 정말 1대1로 바꿀 건지, 아니면 좀 유사하게 바꿀 건지, 아니면 뭐 직역할 건지, 다른 것들에 따라서 좀, 그, 이 느껴지는 바들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짱구는 못 말려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그냥 한국 정서에 맞게 뭐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것들을 다 바꾸거나, 아니면 그 옛날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들 한국말 하는데, 뭔가 지명이 영어거나, 아니면 한국말 하는데 뭐 이름이 뭐 일본어거나, 어, 아니면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나라 걸로 로컬라이징을 할 때 이름이 변하거나, 그냥 이런 류의 치환 이야기가 계속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웨버라는 사람이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 어, 이 러시아 논문은 사실 영어인데 그 이상한 기호로 암호화됐을 뿐 뭐 해도 내가 잘하겠다. 라는 식으로 좀 비꼬듯이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런 비판이 그 26년 AI 번역에도 좀 막 뭐라 뭐라 그 막 이야기를 인공지능인가 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던데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빼버리고 이런 번역에 대한 이야기 일단 정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음, 어, 어. 일단 프로그램들 간의 고천 비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 서로 다른 기계요. 서로 다른 고급 언어로 작성된 만들어진 두 프로그램들을 비교하는 문제로 좀 그 예시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비교를 할지 이렇게 보면은 기계어 차원에서 뭐 16비트인지 36비트인지 뭐 이런 스펙 위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차이로 비교를 한다고 해도 좀 비교가 썩 잘 되진 않는데요. 그래서 막 고급 언어로 짰다고 하더라도 뭐 포트란이나 뭐 LISP나 뭐 APL 같은 것들을 해도 이렇게 막 매칭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이걸 좀 더 크게 덩어리지는 좀 더 심층적인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접근하면 뭐 에트르웨어까지 따서 0101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화를 시켜야지 아 이게 이거하고 좀 동형성이 있는 거구나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이게 저층의 데이터에서 고층의 의도를 추출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들은 이런 에테르웨어를 통해서 좀 동형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 혹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대표님도 네, 하실 말씀 넘어가요. 이 있는지. 신조어 넘어가. 같아, 신조어. 그 네, 소프트웨어와 음, 하드웨어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닌 거는 에테르웨어다. 그게 그래. 에테르라는 게 저거잖아. 그 우주 공간의 그 암흑물질. 네, 그걸 에테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존재하는 거. 네, 그걸 에테르라고 하는.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 네, 근데 그 중간에 뭔가 애매한 뭐 그 물질 같은 거 뭐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아닌 그런 존재가 어쨌든 랭귀지 상에서 있다면 그거를 에테르웨어라고 이제 부르자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것 같아. 이게 그거네요. 그거 같아요. 언어라는 개념하고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좀 물리학적으로 쭉 제가 하는 거 설명드리면 일단은 그 파동이 소리라는 그 소리가 전달이 되려면 공기라는 그 음,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물결이 일어나는 물이라는 매질이 있듯이 예전에 음, 음, 우주에서 빛이 이동을 하려면 우주에서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에테르가 없다라고 밝혀졌는데 그러면은 프로그램과 소프트 사이에 뭔가 연결하는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아. 그러니까 예, 그죠. 뭔가 의미적인 게 있다. 그 정렬은 코드는 다르고 뭔가 틀려도 그 공통된 어떤 의미적인 게 있다. 개념적인 게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저도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지만 또, 여기서 보면 코드 뒤에 순수 개념적 골격이 있다라는 얘기고 제기를 짠 정렬과 그냥 반복 정렬 이게 정렬이잖아요. 둘 다. 네, 정렬이거든요. 근데 코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있다. 뭐 그거 같아요. 네, 단순한 프로젝션 개념하고 좀 다른 거겠네요. 예, 프로젝션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제가 볼 때는 서로 다르지만 동형성이 있다. 그 얘기인 것 네. 같아요. 동형성. 그게 메모리 덤프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 좀 다른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01011 그 이진법 언어는 결국 똑같이 쓰니까, 이것들을 좀 덩어리 져서, 기능별로 이건 이거의 그 동형성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 단위에서 그렇게 동형성을 본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가요? 음, 뭐 넘어가면, 이제 뇌들 간의 그 비교를 해주는데, 음, 그래서 앞서 프로그램들도 점점 이 동영상을 알기 위해서 아래 단계까지 내려와서 이 그 청킹, 이 덩어리 지는 걸로 그 동영상을 봤다면은 이게 뇌를 통해서도 약간 그런 류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 뭐 지금 뭐해? 라는 걸 물어봤을 때, 나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좀 내 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되게 고차원적인 행동이다. 근데 이런 답이 뉴런의 정보를 거의 쓰지 않는 식으로 뭐 그 답을 뭐 내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 이 덤프 분석을 통해서 그 파악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저 밑까지 그 들들 파서 그 청킹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뇌 활동을 봤을 때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답을 바로 나오고 그리고 이게 당장 활성화되지 않아서 잠들어 있더라도 그 어떤 특정 트리거들을 통해서 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규정해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 뇌가 참 대단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신기한 거지. 네. 그래서 외부 관찰자가 그 뇌를 파괴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걸 관찰을 한다면은 좀 이런 그 덩어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구나라는 그 계속 통찰 같은 것들을 던져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뉴런이 제로지? 어, 이런 정도 제로지.
뉴런에 어떻게 발화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의미 네, 단위에서 메타 인지에서 그 판단을 해버리잖아, 위에서.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뉴런 정보라는 거는 뉴런의 활동이 아니라 뉴런에 대한 정보가 같이 가미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지. 네네. 그러면 맞네요. 근데 그러면 메모리 덤프도 비슷해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메모리로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의 형식은 다 똑같아. 근데 거기에 어, 이 덤프를 분석할 때는 그쵸. 이런 어떤 그 의식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저층위 정보까지 다 봐야 되죠. 음, 근데 여긴 저층위 정보를 안 본다. 네. 그냥, 못 보지. 그러니까, 안 네.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지. 네, 프로그래머는 다 봐야 돼요. 저층위 정보까지 다 봐야 그치, 돼. 기계니까, 그거는. 기계니까. 네. 이게 되게 좀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 같아서 그 기분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뇌는 척하면 척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는 비트 단위까지 다 쪼갤 수 네, 있지. 네. 근데 지금 여기 뇌는 이게 어디서 시작한지도 모르고 어떤 네, 놈이 그럼,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맞아. 너무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 몇 단계 메타 상위 단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뉴런 단위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 근데 교수님 지금 알 수 없는 거지 뭔가 측정 기술이 늘어나면 알 수도 있다죠? 그 모르지 그거는 수십 년 후에 그 네, 뇌를 아주 심층까지 그 발화 순간에도 다 네, 찍을 수 있는 네, 그 뉴런 단위로 네, 그런 이제 영상 기술이 나온다면 네.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그렇죠. 지금 기술로 안 된다. 그거죠. 그렇지. 지금은 안 되는 거지. 예, 얼마 메모리는 지금 기술로도 되고. 얼마 전에 초파리는 구현하지 않았나요? 아, 그런 거 실험을 할 것 같아. 초파리 같은 데서. 그 그래, 단순하니까 거기는. 그러겠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 다음 장에서는 이 뇌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도로 위의 시가, 개, 하늘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한 번에 묶는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그 뇌는 그 자체 어떤 경로가 실제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한 것들을 계속 던져주는 식으로 생각을 해낸다고 해요. 그럼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결정하는 역할은 외부 상황에 그 외부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뉴욕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북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 둘이 모두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둘의 합리성에 대한 그 가중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 장에서 저한테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건데, 저는 인간이 그 던져진 돌이 어, 그 도달할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좀 결정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뇌라는 게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자신 몸을 비틀어가면서 그 답으로 나아간다는 그 통찰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렇죠. 이게 결국 LLM입니다. 음, LLM 막 던지잖아. 근데 결국 그걸 통제하는 방식은 네. 기존 환경에 대한, 아니, 우리 조직에 대한 레그 정보, 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절제가 되고 이게 정제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뇌의 지금 형식을 지금 우리 LLM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음. 결국 레그가 그걸 잡아주잖아, 뒤에서. 네, 근데 그 레그라는 게 결국 우리의 경험들이라고요. 네. 경험들과 그 지식들. 음.
근데 뇌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청킹 단위의 어떤 걸로 그냥 막 던지는 거지, 막. 네. 그런 것 같아. 경험이 잡아주는 거야. 뇌는 네.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일단 집어대로 던지고 우리는 이건 좋고 이건 아니고 라는 걸 판단하는 거네요. 이거 렉으로 네. 잡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나는 꿈이라고 봐요. 음, 우리 꿈꿀 때 네, 상당히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상황들이 막 던져지잖아요. 네. 그게 뇌가 가지고 있는 그건데 아, 일상이 의식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우리 의식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만 없을 때는 그냥 막 발현되는 거지. 아, 교수님, 그러네. 그런데,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계속 얘기하면서 네, 청크를 얘기하면서, 아까 청크는 이제 많이 알수록 이제 세분화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로를 이제 뇌가 이제 뭐, 뇌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경로가 네, 있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메모리 덤프, 네, 이제 메모리 덤프. 메모리 덤프, 이제 경로로 가려면 이제 메모리에 뇌에 어떤 약간은 저층위 네, 것들이 이제 아직 그건 뭐 명확하게 결정 나 있지는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이제 여기 이제 한 똑똑한 사람, 이제 천재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이 청크를 세분화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수많은 청크들을 이 관계들을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이제 상상이나 아까 뭐 이렇게 우리 뭐 환상, 뭐 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단순한 게 막 혼돈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막 수많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지 않는 건가요? 정리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냥 저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아인슈타인이란 분이 좋은 청킹된 그 소스를 갖고 있으면 일단 LLM만 보고 갖고 음, 얘기하자면 좋은 청킹으로 만들어진 그 LLM 모델은 그 LLM 모델 자체가 좋아요, 성능이. 그래서 걔는 막 던지는 것 같지만 음, 되게 확률 높게 던지는 거죠. 그 대신 주변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만 손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청킹으로 계속 학습하다 보면 막그 우왕좌왕하게 나오면 결국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대로 그 세상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거고 어쩌면 그런 분들은 아예 그 처음부터 청킹이 좋아가지고 그 그 가능성 높은 어떤 배열 그 생성들이 이미 됐고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로 쉽게 그 생각난 걸 그냥 옮긴 거라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 그 청킹의 품질이 이 뇌의 어떤 그 성능 던지는 성능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 레그 시스템이라는 거 갖고 이게 부족하면 레그 시스템 갖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막 겹겹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게 뇌의 학습이 아닌가? 음. 그냥 아, 진짜 아까 우리가 이제 서두에 USA 말고 이제 ASU, 예, 예, AUS, AS. AUS, 예. 이제 교수님이 막 수많은 이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수많은 작은 작은 단위가 다 청킹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청킹들이고 예. 그게 그 이제 가는 경로를 이제 우리는 이제 뇌에서 수없이 이제 뭐 이렇게 얼마큼 이게 계산을 하는가 아니면 얼마큼 또 이렇게 경로를 잡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 청킹들을 연결하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경로가 결국은 그 학습할 때 그 가중치거든요. 얘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 트랜스포머 구조가 결국 뉴럴 네트워크 구조인데 결국 그게 그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가 어느 정도의 가중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드들이고 그 노드들과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그 격의 경로고 이게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느냐가 이제는 그 LLM의 성능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청킹을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 뇌도 그렇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렇고, 경제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계속 필요할 때마다 묶어서 대응을 하려면 그 프로세싱 속도가 너무 많이 오래 걸려. 시간이나 이런 게. 그래서 묶음 단위로 의미 있는 것들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기억하고 한꺼번에 내보내고 그러면은 효율이 확 올라가겠죠. 그 메모리 덤프를 할 때 그게 뭐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사이즈가 정해지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의미가 확실하게 확정된 그 덩어리는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 형성하는 머릿속에서 그 총킹을 하는 다리가 똑똑하니까 더 크지 않겠냐? 지금 그 질문이잖아. 근데 그거는 청크의 단위가 큰 게 아니라 세만틱 네트워크, 아까 얘기한 의미 그 이게 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거기에 여러 개의 그 요소들을 하나의 작은 청크들로 다 잘게 쪼개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세만틱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로. 그러면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청크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청크는 아닌 거예요. 그건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세만틱 네트워크. 그래서 그 지식을 발화할 때 그 세만틱 네트워크 안에 있는 놈들이 동시에 다 통째로 나가버린다고. 근데 그런 큰 세만틱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저급한 지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청크를 키우는 거지, 거꾸로. 청크의 단위를 키워서 한 서너 개 청크만 해도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정보를 충당하는데 충분하게. 근데 그 정밀도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청크는 사실은 제일 작은 청크는 그냥 하나의 단위야. 음, 예, 양자같이 하나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양자를 다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그걸 가지고 원소를 만들고 원소를 묶어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를 갖고 또 놓을 수 없으니까 어떤 물질이 돼가지고 사물을 우리가 단위로 만지고 먹고 이러는 거지. 그걸 다 쪼개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음식물도 마찬가지야. 청크로 우리는 먹는다고. 그잖아. 그걸 뭐 단백질 따로 무슨 뭐 비타민 A 따로 B 따로 C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제성 때문에 묶어서 같이 의미 있는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처리를 하면 훨씬 처리 속도나 이런 게 빠르니까 청크로 묶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청크 단위로 기억을 하되 잘게 쪼개서 기억한 사람은 머릿속에 세만틱 네트워크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음, 필요할 때 그 지식들이 한꺼번에 다 묻어나온다. 상황 맥락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면 공부 스타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해가 안 돼서 무작정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외워서 집어 넣어야겠다라고 조금 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자기자기 속에서 이해를 분석분석 해가지고 그 지식을 이해하는 거하고 아까 그 세반텍 네트워크하고 청킹 그걸 약간 구분될 수 있을 느낌이 좀 드는데 비슷한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맞아요. 그게 공부하는 스타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야.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아는 사람들은 청큰 단위가 큰 거예요. 음, 근데 분석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개념 다 설명하고 정의하고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이 책을 읽어도 이렇게 어,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청구 단위를 줄이려는 사람은 사실은 상당한 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걸 음. 나중에 묶어야 되니까. 밖으로 출력하려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돼가지고 내보내야 되거든. 잘게 쪼개진 놈들을 엮어서 해야 근데 되니까.
교수님 그거를 이제 그 LLM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자면 청크의 단위는 이제 의미의 거기서 청킹할 때도 의미의 단위로 쪼개는데 예, 그 쪼갠 의미를 이제 학습을 할 때 이 얘와 다른 어떤 청크의 연결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각자 같이 등장하는지 음, 따로 떨어져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어떤 청킹들이 계속 이렇게 좋은 청킹들이 되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청킹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면, 좋은 청킹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연결이 잘 돼 있으면, 아까 내보낼 때, 그냥 이게 생성할 때, 바로 다음 해가지고 쫙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음. 요 능력이라는 거죠. 뇌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능력이라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근데 청킹을 이제 키우는 능력이 아니라. 예.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됐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지금 뭔가 청킹이 잘 안 되고, 뭉뚱그려져 있고, 막 그러면, 막 뭉뚱그려진 게 막 나오면, 의미가,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는 말들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구를 쓴다든지, 음. 아니면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이거 도구를 쓰는 것밖에 없겠네. 내 말이 맞아? 하고 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고. 그리고 거꾸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훈련시킬 수도 있지. 예. 가르쳐가면서 네, 난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마.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쪼개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아, 근데 이 오늘 장이 상당히 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가 의미를 찾고 경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지식을 하는 이유거든요. 공부하는 이유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좀 본질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우리의 지식 습관 형성 과정. 예, 아까 이제 경로라는 것도 음. 경로가 사실은 세만틱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들을 연결할 거냐의 경로야, 예,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출력을 내보내려면 어떤 상황이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그렇죠. 그 질문에 관련된 여러 개 청크들을 갖다가 쫙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순식간에 그걸 세만틱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답변을 그걸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이제 웨이트지, 웨이트. 웨이트, 맞아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예, 웨이트가 되는 거지. 예, 중요도가 더 높은 놈들만 빨리 끌어다가 예, 그걸로 대답을 하면은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작동 원리가. 그걸 끌어들이는 기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준, 여러 개 다 쪼개져 있는 청크들을 다시 묶어서 답변을 하는데 필요한 세만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는 게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프레이머. 그걸 많이 또 프레임워크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프레임워크를 갖고 네트워크를 쫙 만들어서 답변을 아, 해. 그렇죠, 그렇죠. 네트워크의 기준이 프레임워크이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준이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 결정 기준이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 미리 오늘도 이 장에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또 와닿는 것이요. 이제 제가 다음에 발표하는 건데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이제 B루프, F루프, G루프인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핵심 개념이 그거입니다. 예측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 그런 말이 음, 계속 나오거든요. 음, 여기 경로가 얘기 나오잖아요. 경로를.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 가능성을 탐색하는 그 작업이 B에서 F에서 G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요 내용을 보니까 미리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음, 예, 음, 맞아요. 경로가 있으면 A, B, C를 거칠 때 A 때는 뭐 몇 프로인데 B가 가면 더 짙어지고 C까지 가면 더 짙어져 가지고 아, F구나라고 딱 결정되는 것처럼 그 경로라는 게 되게
그 정확도, 이게 예측 가능성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우리 지식이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네. 그 우성이나 저기 뭐야 경남이는 프레임워크 부지런히 저널 그걸 써. 알겠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많이 그 확보해 놓은 사람은 판단도 빠르고 문제 해결도 엄청 음, 빠르고 이미 경로 그 선택 기준이 다 정해져 거기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수많은 그 실험과 그 뭐야 그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 가지고 완성해 놓은 경로거든. 네, 맞아요. 그런 프레임워크를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정확하지. 네, 맞아요. 음. 그 벤치마크가 있는 거지. 선배들이 만들어둔 길로. 그럼 그 네, 학자들이 죽어라고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죽는단 말이야.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 습득하는 게 현명한 거지. 맞아요. 음, 음. 하면, 그, 앞서서도 그 대표님이 계속 확률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잠재 신념, 뭐 잠재 기호 이쪽 안에서도 이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 확률적으로 그 조건부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어, 이 뇌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덩어리 지으려는 시도, 뭐 정답이나 아니면 예측을 하려는 시도가 그, 즉 연인이 없는 사람한테 뭐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무의미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락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황에 대한 프롬프트를 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그때마다 틀려지잖아요. 프롬프트의 네, 다른 거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이 그 휴면 기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뭐 어떻게 고려하냐라는 이야기 나오다가 그냥 그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그 마무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한번 넘어가면 자아라는 게 대체 어디 있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문클루스의 오류 같은 뭐 말을 하면서 이건 그 제가 그냥 따로 넣은 거긴 한데 요는 이게 좀 영혼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이런 그 자아 아니면 영혼 같은 것들을 뭐 기술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호프스테터는 아니다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챕터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호를 뭐 모니터링하는 이 창발되는 무언가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챕터를 통해 파문을 하나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 이렇게 복잡한 종류의 기호들이 참 많은데 이 기호들의 모임을 하위 체계라는 것으로 좀 더 높은 위계의 층을 하나 더 만들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하위 체계라는 것은 따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호들의 집합이며 마치 독립되어 있는 작은 뇌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얘들은 자기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호들의 목록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점화를 한다고 하는데 좀 쉬운 예로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의 멜로디가 들리고 있고 뭐 다른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멜로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하위 체계가 내 뇌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럼 이 각자의 하위 체계들이 제3의 하위 체계랑 소통을 하면서 우리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들을 던지는데 이것을 인지하고 이 덩어리들을 이 청킹들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라고 규정하는 다른 제3의 하위 체계 이런 것을 자아 뭐 자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앞서 뭐 영혼주의자들이 이런
그 영혼이라는 뭐 기술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홉스테터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라는 것은 이렇게 그 기호들의 묶음들, 뭐 뉴런들의 묶음이 기호들의 묶음이 하위 체계를 뭐 인지하는 이 지각 능력, 이 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게 뭐 행위자가 아니라 뭐 모니터링하는 뭐 이런 센터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이하학 같아, 형이하학. 맞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하위 체계를 그 의미에서 쓰신 것 같아. 형이하학의 개념으로 이 아래의 어떤 체계들이다, 뭐 시스템 네. 체계다, 뭐 이런 거지. 음, 한번 넘어가면 그 위치는 위에 있는 거야. 예. 하위 맞습니다. 시스템이라고 돼 있지만 네, 첫 문장이 그거잖아. 새 층 위에 올린다고 돼 있지. 네, 맞습니다. 예, 어, 그렇죠. 그 위에서 그 메타의 메타가 되는 거지. 그러네요. 예. 음. 예,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음, 기호니까 그렇겠네요. 네, 예, 기호들의 묶음들을 그 위계로, 그 위에 있는 위계로 만드는 거니까 음. 더 상위에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네. 추상화 단계에서는 가장 꼭대기. 음, 네, 한번 넘어오면 이제 여기는 지금 뭐 기호 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그러면 내 친구들 아니 가족들까지를 좀 내가 생각하는 뭐 친구나 가족들까지 하위 체계로 규정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는데 어, 예를 친구나 아니 가족들을 봤을 때 내 안에서 이 이 친구라는 청킹 안에서 이 친구라면은 뭐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나 동영성을 가지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친구 하위 체계 뭐 산 같은, 뭐, 기후 같은 것들을, 뭐, 뭐,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산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뇌에 이미 있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 친구의 뭐, 그, 하위 체계를 구성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이랑 아니면 그 다른 무언가랑 소통을 할 때 그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공유 코드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지금 저와 친구가 어, 뭐 어떤 뭐 후지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친구가 얘가 예전에 한라산을 갔는데 되게 좋다고 했어. 그러면 이 후지산도 뭐 비슷한 느낌이겠지? 라는 식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공유를 해서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말이 많이 꼬이는 것 같은데, 음, 뭐 꼬일 게 뭐가 있어? 제가 지금 말이 되게 혼나오네요. 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호에 보면은 기의와 기표가 있잖아. 기표. 네네. 네. 그 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사용하면은 산이라는 말은 기표지, 기표. 네. 내가 말을 하거나 문자를 쓰니까. 근데 그게 가리키는 거는 일본 사람은 후지산이 생각날 거고 우리는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 이런 게 떠오르겠지. 지리산 가까운데 충청도 사는 사람들은 산 하면은 지리산이 떠오를 거야 아마. 네. 그렇게 근데 모양은 다 산은 비슷비슷하겠지.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면은 기호의 기의가 같다는 거야. 기호의 음, 기의가. 같은 산이라는 말을 써도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산과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산은 의미가 다르다고. 기의가. 네. 근데 같은 문화권이면 같은 산을 생각한다는 거지. 음, 그게 공유 코드라는 거지. 음,
이해했습니다. 음. 음. 음, 하위 체계가 서브 시스템이 서브 시스템. 그러니까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저 외계인하고 저기 뭐야 그 한국 애가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기네들 세상이 달라서 같은 단어를 놓고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게. 그 이제 의사소통이 되게 안 되겠지 이렇게 되면 공유 코드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예. 그, 결국 같은 공유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소통하기 편한데, 음, 아예 이런 공유 코드를 공유하지 않는, 뭐, 외계인 같은 그 존재들이랑은 뭐, 대화를 할 때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는 그 그렇지. 과정이 많으니까, 예. 좀, 그, 파이책에 공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 여기 애셔가 뭐 그림 그릴 때 영매처럼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체계가 이 사람은 이런 걸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나에게 오히려 제약을 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약간 글이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캐릭터를 만들면은 이들이 나름의 생명력을 가져 내 손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호프스테터는 여기서도 이게 너가 하위 체계가 그 너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너의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게 약간 착시현상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넣으면 음. 자아 기호와 의식 부분은 홉스테터가 자아의 하이체계가 사실상 전통적 영혼의 자리를 떠맡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이체계는 다른 내안의 다른 하이체계, 기호들과 끊임없이 통신하며 어떤 기호가 활성화되는지 뭐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안에 기호에 대한 기호, 기호 작용에 대한 기호, 나는 메타 기호 같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자각이고, 자각은 이런 마술적인 게 아니라,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처럼 좀 직접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무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음, 음. 이게 뇌가 하이체계가 뇌의 활동을 감시한다는 그림이 뭐 우리가 의식이라 부르는 표현이 의식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감각과 좀 닮아 있다고 하는데, 어, 호스테터가 의식이란 뇌의 한 하위 체계가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좀 최종 결론 내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게 지금 뇌 한 하위 체계라는 게 실제인가요? 그러니까 하위 체계라는 게 이제 뇌 전체를 보면은 뇌가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네, 하나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뇌 안에 여러 개의 서브시스템들이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 네, 하나는 항상 여러 개 서브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아, 우리 메타 인지의 단계에서 보면은 맨 꼭대기 있지만 맨 꼭대기 있어도 시스템의 일부일 뿐인 거라서 서브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음, 이게 서브이라는 저기 접두사가 네, 맞아요. 아래라는 뜻이 이게 원래 있어가지고 어, 헷갈리는데 사실은 맨 꼭대기에서 있는 하위 시스템인 거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얘가 통제하듯이 위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다고. 음, 그게 의식인 거지. 자아라는 것도 그 의식에서 이렇게 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외부와 나를 구분해 주는 게 이제 자아가 되거든. 그 의식은 깨어 있으면서 뇌 전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면, 근데 그 걔가 이게 나는 다른 외부 세계와 다른 나만의 독립적인 존재야라는 걸 의식하면 이제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어, 의식이 자아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것도 뇌 전체로 볼 때는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다. 그래서 서브 시스템만을 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저 하위 체계가 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되는 건 밝혀진 건 없죠. 그냥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게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호문클루스처럼 그게 무슨 송가선, 옛날에 송가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송가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줄 알았다고. 네,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그 네, 의식작용을 하는 그 부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게 지금 뭐 뇌과학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창발 얘기도 나왔잖아. 예, 이머전스. 예, 예. 그런 메타 인지들이 자꾸 그 상위 그 기화되는 과정에서 의식이라는 게 발현된다는 거지. 이렇게 창발. 어.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어떤 특정 약간 기구가 아니고 그 뇌에 어떤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 논리적 펑셔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예, 기능이지, 논리적 그냥. 기능이 드러나는 거야. 기능이 생기는 예, 거야. 예, 펑션. 예, 하드웨어는 따로인 거고 다 그렇지. 예, 펑션이구나. 어디 뇌에 하드웨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의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지, 소프트웨어. 예, 그러네요. 야, 근데 그 소프트웨어 실체는 뭐지?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온 거죠? 창발에서 왔다? 뉴런의 작용에서 온 건가요? 이게 현상이라는 말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 현상. 아, 그렇죠. 아직 밝혀진 게 왜냐면 아니죠. 물질은 항상 현상을 내보내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파동의 작용이에요. 음, 뇌세포도 그게 하나하나가 다 그 질을 가지고 있잖아.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걔들이 일으키는 하나의 파동이 모여서 그 의식이 형성된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 그거가 실체가 뭐냐? 관찰하고, 뭐, 그러면 그건 답이 없어. 현상을 관찰할 수는 없거든, 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여기까지인 거군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지. 그렇게 있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찍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fMRI로 찍는 것도 신경세포들의 혈류 흐름을 찍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 의식을 찍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자아는 좀 자각하는 것이라는 걸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루카스와의 첫 만남. 여기서는 어, 루카스라는 사람의 그 논문 막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무한한 자기 반성을 견뎌낼 수 있으면 이때 무한해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질문 쪽으로 무해해질 뿐이다. 라고 되게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던데, 결국에는 그 되게 그 데카르트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존재라는 게 의심을 통해서 뭐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튜링이 시사한 뭐 인계 복잡성 가설 같은 이야기도 같이 막 하는데, 일정 복잡성을 넘으면 기계가 질적으로 달려져서 자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근데 이 기계는 인간과 달리 어떤 기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새로운 파츠를 부착을 해야 될 텐데, 뭐 좀, 뇌나 인간의 라는 것은 좀 그런 거 없이 좀 자연적으로 무언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이 부분에서 해주면서, 어, 그, 네. 이 부분에서 호프스테터가 캐리적 역설, 뭐, 괴델, 튜링, 인공지능, 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루카스에 대해서는 자극적이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양가적으로 평가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반박을 보류한 채 이 장은 마치고 어, 그 다음 장에서 이런 부분들 인계 복잡성 가설 같은 것들 다루겠다. 그래서 그 12장을 그 마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이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한 번씩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조그맣게 청킹하게 되면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아직, 예, 중간에 아까쯤에 뭐, 메타의 메타? 그 다음에 뭐, 무의식의 꼭대기? 아직 그쪽은 아직 이해를 정확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보긴 하긴 해야 됐지만, 저는 이 내용 보면서 그냥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그 노벨 탄 한강의 작가 있잖아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그 책을 번역한,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한 그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번역은, 번역은 결정이래잖아요. 해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한강 작가가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영어로 참 네, 그러니까.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잘 번역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라는 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요. 어, 여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아니라 이거 보니까 이제 단어가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메타포하고 어날라지하고 아이스모피즘을 확실히 구분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음. 다시 한번 또 사전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과 사고 이쪽을 저번에 한번 전에 읽고서 또 읽고 또 읽고 싶었거든요. 마음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아주 깊은 역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좀 이렇게 좀 이게 연결되는 부분도 많았고 여기는 그쪽에서는 뭐 작업 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뭐 하위 체계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뇌에서의 작용 같은 거 해서 좀 더 많이 읽고 싶었는데 솔직히 못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 그분이, 그래서 이 지나가면 못 읽거든요, 또. 그래서 그분이 진짜 아쉬웠다는 것하고, 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죄송한데, 꼭 미리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번 주였으면 괜찮았는데, 다음 주, 이제 제가 발표인데요. 다음 주 13, 14일 날 제가 시험을 봐갖고서, 미리, 아까 교수님이 이 문장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하고 저번 것 같이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들을 이제 다 이렇게 PPT에 발췌를 해놓고서 읽어보면은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면서 마음과 사고 요 부분 이제 우리 경남 씨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얘기했던 게 발췌하면서 이게 보면서 했던 예측 가능한 탐색, 인류의 지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지식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 문장들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또 열심히 이게 다시는 이렇게 발췌를 해갖고 사겠지만은 다음에 발표할 때도 명확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제가 문장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갖고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교수님,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시면 일요일 날 그 비행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높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오히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년될 것 그런가요? 같아요. 그렇습니까? 비행기에서 인터넷 대기 하셔서 가셔도 되고요. 그 비행기 안에 있거나 아니면 공항에 내려 있거나 그 시간일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오히려 좀 마음이, 제 부담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뜻은 이제 예,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나를 도와주는 것 같네, 꼭. 아, 시험 잘 봐요, 그러면. 네. 시험 잘 보세요. 이번에는 어, 전부 다 C가 목표입니다. 아, 너무 빡세다. 그, 이게 생각보다 이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음과 사고 이런 데서도 이제 그건 똑같이 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대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막 고민되는 것들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몰입하다 보니까는 이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음,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시간은 있어요. 시간은 있는데 마음의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항상 배움이 하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네, 안 소장님. 음. 아니, 나는 오늘 그 화면이 저기에서 그냥 듣기만 해갖고, 예, 수고했어요, 경남 씨.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어, 아니, 박사오 박사님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뭐 씨가 오길래 갑자기 궁금해지네. 항상 하세요, 항상. 방송통신대 다니잖아, 지금. 예. 야, 대단하다, 진짜. 거기, 농업학과? 농경학과? 예, 농학과, 예, 농학과. 예. 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진짜 평생교육, 매니아들이.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 내 학생이 그러더라고. 왜 소장님 지금도 공부하세요? 저도 막 계속 하고 있으니까 왜 그 학교를 또 다니세요? 또 다니세요? 그래요. 학교를 평생 다니는 거지. 막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 할머니 어떻게 학교를 평생 다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가 아는 교수님은 어? 지금 평생 학교를 다니고 평생 가르치고도 또 나와서도 평생 또 다니더라. 어, 이런 공부가 지금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거 가장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주도적이고 제가 가장 추구하는 주도적인 학습이고 어, 개별 맞춤식이고 각자의 런닝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알아서 다 맞추고요. 어,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학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생 교육의 진짜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우리 우성이. 네. 일단은 그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ASU 설명할 때 그 사고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경로의 성격으로 구분된다는 문구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는데, 학부생의 좀 친숙한 이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LLM을 쓰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롬프팅을 하냐에 따라서 성격이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제가 뭐 AI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 이제 이쪽 관련 직무를 할 때도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이 사고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구나라고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청킹이 핵심이에요. 청킹. 네, 그러면 우리 그, 경남이 준비하면서 다른 건 없었죠? 아, 네. 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보건선생님 방금 말씀 안 들렸어요. 아까 뒷장에 뭐 참고 문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아, 그거 나중에 올려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2주 후에 봐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아니, 이거 이제 이거 꺼도 되죠? 교수님?